죄송합니다. 오늘도 모두 품절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리의 한 백화점. 올여름 가장 먼저 비워진 진열대는 수영복도 선풍기도 아니었습니다. 양산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침마다 새 상품을 진열했지만 점심도 되기 전에 다시 비워버렸습니다. 잠깐, 프랑스에서 양산이라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산을 쓰는 사람은 관광객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에는 얼음 음료가 늘어났고 냉감 침구가 매장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름이니까 참아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품 이름도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유럽은 왜 한국의 여름을 배우기 시작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의 여름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한 프랑스 다큐멘터리 PD를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도 다 나갔습니다. 매대 앞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르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생활문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입니다. 그날은 그냥 여름 신상품 코너를 짧게 촬영하러 들른 참이었습니다. 텅 빈 양산 매대 앞에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빈 포장 상자 몇 개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매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라더니 그게 양산으로 옮겨간 모양이라고요. 그런데 줄을 다시 살펴보니 이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도 지팡이를 짚은 노년 남성도 섞여 있었습니다. 노년 남성은 초조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유행이라면 젊은 층에만 몰렸어야 했습니다. 혹시 관광객들이 몰려서 그런 걸까? 파리는 원래 관광객이 많은 도시니까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의 대화를 슬쩍 들어봤습니다. 다들 완벽한 파리 억양이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에는 익숙한 동네 빵집 로고도 찍혀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전부 현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갑자기 양산을 찾는 걸까? 저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다들 뭘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몰릴 정도로. 직원은 재고 목록을 확인하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식 여름용품을 많이 찾으세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식이라는 말. 양산이야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물건인데 한국식이라는 수식어가 왜 붙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재고 화면을 넘기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품절이에요. 세 번째라는 숫자에 저는 순간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옆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에게도 슬쩍 물었습니다. 한국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손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요. 저는 조금 더 캐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여행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딸이 영상에서 보고 사오라고 해서요.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영상에서 봤다는 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표현이 나왔지만 정작 그 표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행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라면. 저는 텅 빈 매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진열대 구석에 붙은 작은 안내카드에는 다음 입고일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촬영 계획에도 없던 이 장면이 어느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그게 무슨 뜻이지? 백화점을 나선 뒤 저는 그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려 평소보다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산을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도 지하철 입구에도 양산을 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여름이 유독 더웠으니까요. 그런데 걸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도 재작년 여름도 파리는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양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날씨 때문이라면 왜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을까?
혹시 올해 유독 자외선이 강하다고 뉴스에서 떠들어서일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특별히 더 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겨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넘기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얼음이 든 음료를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둘이 아니라 거의 모든 테이블에 얼음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뜨거운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프랑스 카페에서는 원래 이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손님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창가 자리를 지나가던 손님의 가방에는 작은 휴대용 선풍기가 매달려 걸을 때마다 달랑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사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음 음료 주문이 많이 늘었나요? 사장은 유리잔을 닦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히 늘었어요. 요즘 손님들이 한국 여행 영상을 많이 봐요. 한국 여행 영상이라는 말.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영상 하나 본다고 사람들의 습관이 이렇게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걸까? 사장은 계산대 아래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 달간 얼음 음료 판매량을 손으로 적어둔 표였는데 숫자가 매주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단순한 영상 하나로 설명하기엔 숫자가 너무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냥 영상이 잠깐 화제가 됐을 뿐이고 몇 주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유행 같은 걸까?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라기엔 이미 거리 곳곳에, 카페 곳곳에 너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서로를 보고 따라하는 걸까? 저는 카페를 나와 지하철 입구로 걸어가며 마주친 다른 승객에게도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이런 여름용품 많이 쓰시더라고요. 승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샀어요.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다들 쓰니까요. 다들 쓰니까라는 말.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들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애초에 누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맞은편 승강장에도 양산을 접어든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옆 사람의 가방에도 작은 손풍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방금 카페에서, 거리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물건들이 지하철 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어디를 가나 계속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걸까? 저는 전동차에 올라타면서도 그 질문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행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저는 다큐멘터리 취재를 핑계 삼아 최근 한국식 여름용품을 샀다는 한 가정을 소개받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피라는 이름의 이 집 어머니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손풍기 2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앉으며 저는 먼저 값이 문제였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세일 중이라 싸게 사신 건가요?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프랑스 제품보다 비쌌어요. 가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를 보고 혹한 걸까? 혹시 광고를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광고는 본 적 없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광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유행이라는 가설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 유행하는 제품이라 사신 건가요? 소피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행도, 가격도, 광고도 아니라면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아이 때문일까? 혹시 아이가 사달라고 한 건가요? 소피는 웃으며 고개를 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아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작은 침대 위에 얇고 매끈한 재질의 패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거 냉감 패드예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샀어요. 아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허락을 구하고 손을 뻗어 패드 위에 손바닥을 올려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잠깐. 이 정도 차이라면 왜 이제야 프랑스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걸까? 프랑스에도 비슷한 냉감 소재는 있을 텐데. 소피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밤에 기온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아이가 새벽에 계속 깨더라고요. 땀에 젖어서요. 밤이 너무 덥다는 말.
그러니까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잠을 못 자는 아이를 보다 못해 찾아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패드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식이라는 걸 찾았을까? 프랑스에도 비슷한 냉감 제품이 있을 텐데요. 왜 하필 한국식을 찾으신 거예요? 그 옆에서 소피의 남편도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소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품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 대답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름을 보내는 방식이 궁금했다는 말. 소피의 남편이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둔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이 여름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설명도 자막도 없이 그냥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광고도 정보 영상도 아닌데 왜 이런 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무엇을 사는지, 무엇이 유행인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소피는 처음부터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아이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창문에는 얇은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구석에는 선풍기 하나가 나지막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 냉감 패드까지 방 안의 물건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이 집은 제품 하나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커튼도, 선풍기도, 패드도 전부 같은 이유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 하나의 생활 전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먼저 만들었을까? 제품보다 방법?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더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파리보다 훨씬 습하고 무거운 더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기도 그냥 더운 나라구나. 뒤랑 씨가 말한 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그런데 공항 밖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땀을 흘리면서도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 에어컨이 셀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걸까? 저는 택시를 잡아 타며 그 가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죠?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들 준비하고 사니까요. 준비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일단 에어컨 가설을 마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실외였고 에어컨과는 상관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횡단보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에어컨 때문이라는 가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걸까?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채로 숙소에 짐을 놓자마자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입구 바로 옆에 얼음컵과 아이스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손풍기와 양산, 목에 거는 쿨링 스카프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쪽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매장 안은 서늘하다 못해 살짝 쌀쌀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이 편의점만 특별히 여름 특수를 노리고 진열한 걸까? 저는 편의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모아서 파시는 거예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름엔 다 이렇게 놔둬요. 손님들이 그래야 편하게 찾으니까요. 다 이렇게 놔둔다는 말. 저는 그 대답을 듣고도 곧바로 나가지 않고 잠시 매대 사이를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진열 순서를 눈으로 따라가 보니 음료 냉장고에서 손풍기 코너로 다시 계산대 옆 쿨링 스카프로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걸으면서 하나씩 집어들 수 있도록 미리 짜놓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으며 다른 가게들도 살펴봤습니다. 옆 골목의 약국에도 그 다음 골목의 다이소에도 비슷한 여름용품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류장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심했습니다. 그늘막도 선풍기도 그들에게는 그냥 원래 거기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옆 보도블록에서 미세한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있나?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편의점도, 버스 정류장도, 거리도 각자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맞춰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뒤랑 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품을 보지 말고 생활을 보라던 말.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로수 아래 벤치에는 그늘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근처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찬 바람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벤치와 지하철역 입구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 우연히 눈에 띈 것 치고는 너무 촘촘했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운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8일이라면 이 시간엔 다들 집으로 들어갔을 텐데 여기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평온하지? 이건 에어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미리 준비하게 된 걸까? 다음 날 저는 어제 봤던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물건이 다양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여름이면 관련 상품이 많아지니까요. 파리에서도 여름이면 선풍기 매대가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진열대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얼음컵 옆에 냉감 시트가 있었고 그 옆에 쿨토시가 걸려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선풍기가 충전대에 꽂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많은 게 아니라 목이 마르면 얼음컵을, 팔이 뜨거우면 쿨토시를, 걸을 때는 선풍기를 쓰라는 듯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와 근처 다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입구 진열대 전체가 여름용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양산, 발 냉각 패드, 냉감 베개 커버, 아이스 조끼까지 종류가 끝이 없었습니다. 매장 안내 방송에서도 여름 상품 할인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카트를 끄는 사람들마다 한두 개씩 여름용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대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안쪽 구석에는 반려동물용 냉감 매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강아지 더위까지 대비한 물건이라니 저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 매장 하나만 유독 이런 코너를 크게 만든 걸까?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코너는 원래 이렇게 크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점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름 되면 매장 앞쪽을 아예 이걸로 바꿔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런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진열대 사이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가격표 옆에 붙은 재고 표시가 이미 절반 넘게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약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약국 안은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오고 있었고 입구에도 냉감 파스와 땀띠 연고, 자외선 차단제가 한 대 묶여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여름마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마 끝나기 전부터 미리 갖다 놔요. 안 그러면 막상 더워지면 다 나가서 없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약국 안을 둘러봤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 선 사람들 손에도 하나같이 비슷한 제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도, 다이소도, 약국도 각자 다른 물건을 팔면서도 전부 같은 목적을 향해 미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더위가 닥치면 그제야 매장마다 부랴부랴 선풍기를 앞쪽에 내놓는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순서 자체가 반대였습니다. 더위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리 준비하는 걸까? 저는 곱씹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더위가 닥치기 전부터 이미 더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그날 찍은 사진들을 침대 위에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사진, 다이소 입구 사진, 약국 매대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사진마다 배경도 물건도 달랐지만 제가 무심코 남긴 메모에는 신기하게도 같은 단어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준비. 왜 전부 준비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걸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취재지로 근처 냉면집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살얼음이 동동 뜬 육수 그릇을 든 종업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가게 안은 미어터질 듯 붐볐고 대부분의 테이블에 같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주문을 외치는 목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냉면 한 그릇을 주문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차가워서 인기가 많은 거겠지. 더운 날 차가운 음식을 찾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니까요.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려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강한 신맛과 함께 살얼음이 이 사이에서 부서졌습니다. 차가움 하나로 설명하기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냉면 원래 여름에만 파시는 건가요? 주인은 국수를 삶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여름 되면 다들 이거 찾아요. 몸이 알아서 원하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원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몸이 원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유행이나 습관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무거운 표현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다 문득 뒤돌아보니 대기 손님 명단판에 이미 30팀 넘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몇 골목을 더 걸어 이번엔 빙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얼음을 곱게 간 위에 팥과 과일이 수북이 올라간 빙수가 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냉면집과 달리 조용했고 다들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얼음을 떠먹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차가운 디저트일 뿐 아닐까?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노부부가 빙수를 나눠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여름마다 해주시던 그 맛이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디저트치고는 너무 오래된 기억이 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다 좌판에 산더미처럼 쌓인 수박도 봤습니다. 상인은 수박을 두드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맘때 안 먹으면 서운하죠. 저는 냉면집 주인의 말, 빙수가게 노부부의 대화, 수박 상인의 말을 나란히 떠올려 봤습니다. 차갑다는 공통점 하나로 설명하기엔 다들 이걸 그냥 음식이 아니라 여름을 나는 방식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기 때문일까? 아니다. 차가운 음식이라면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여름이면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두고 몸이 원한다거나 어머니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이 계절을 통과하는 여름 문화였습니다. 시장을 나서는 길에 마침 편의점이 보여 잠시 들렀습니다. 냉동 코너에는 미숫가루 음료와 얼린 수박 조각, 팥빙수 컵까지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냉면집에서도 빙수 가게에서도 이 편의점 냉장고 안에서도 같은 재료들이 모양만 바꿔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이 전부 차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그날 저녁에야 듣게 됐습니다. 가장 놀란 건 삼계탕이었습니다. 숙소 근처 삼계탕집 앞에 긴 줄이 서 있다는 걸 안 건 마침 그날이 복날이라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 뜨거운 국물집 앞에 줄을 선다니. 저는 줄 끝에 서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으면서도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가족부터 정장을 입은 회사원까지 줄 선 사람들의 나이와 옷차림은 제각각이었지만 표정만은 한결같이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순서를 기다려 안으로 들어갔고 펄펄 끓는 뚝배기가 앞에 놓이자 잠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김이 얼굴로 훅 끼쳤습니다. 이걸 정말 이 더위에 먹으라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땀이 훅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땀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뜨거운 걸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남성은 손부채질을 하며 웃었습니다. 이열치열이잖아요. 더운 걸로 더위를 이기는 거예요. 혹시 이건 그냥 오래된 미신 같은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은 다른 손님과 인사를 나누다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다들 그렇게 드셨어요. 미신이 아니라는 말과 할머니 때부터라는 말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진 무언가였습니다. 혹시 그냥 이 식당 하나만의 오래된 전통일까?
저는 그 가능성도 짚어봤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삼계탕집 앞에도 똑같이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던 손님 한 명이 제 취재 수첩을 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라고 소개한 그는 제 질문을 듣고 짧게 웃었습니다. 왜 하필 뜨거운 국물이냐고 물으셨죠? 몸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궁금하시면 오늘 하루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교수와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다음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걸으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늘 같은 복날엔 이 동네 식당마다 다 이래요. 어디 한 곳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골목 끝까지 늘어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땀을 흘리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그 표정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수백 년째 이 방식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그 말이 지금 이 골목의 평범한 표정들과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소개로 저는 다음날 도심 외곽의 한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들어서자 도시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교수는 저를 넓은 나무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저는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닥이 서늘했습니다. 한여름인데 나무 바닥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교수는 마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대청마루라고 해요. 바닥을 땅에서 띄우고 앞뒤로 문을 터서 바람이 그대로 통과하게 만들었죠. 저는 손으로 마루 바닥을 쓸어봤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던 소박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니 나무 그늘이라도 찾았겠거니 하고요. 혹시 그냥 재료가 나무밖에 없어서 우연히 이런 구조가 된 건 아닐까? 저는 그 가능성도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옆방에서 얇고 성긴 천 한 장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못이라는 옷감이에요. 만져보세요. 저는 그 천을 만져봤습니다. 비칠 정도로 얇았지만 결이 살아있어서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그대로 새어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얇은 천 한 장에 이 정도 계산이 들어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가난해서 얇은 옷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통하도록 일부러 성기게 짠 천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짜임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교수는 부채 하나도 건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손으로 만든 바람이 아니라 어느 각도로 붙여야 가장 시원한지까지 계산된 형태예요. 저는 부채를 몇 번 붙여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루도, 옷도, 부채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식이 아니라 더위를 다스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도구들이었습니다. 삼계탕에서 들었던 몸의 균형이라는 말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름이 오면 그저 버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옛날식 지혜였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바뀐 거겠죠?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마루 너머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끝에는 현대식 아파트 단지가 서 있었습니다. 저 아파트들도 베란다 구조나 통풍 방식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한옥마루에서 일어나 그 골목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파트 베란다마다 창을 앞뒤로 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고 몇몇 집은 빨래 대신 바람이 통하도록 창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의 마루와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차가 있는 두 건물이 같은 원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한옥 마을을 나서던 길에 교수는 근처 골목에 오래 살아온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줬습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좁은 골목 끝 낡은 슈퍼 앞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평상 나무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 대청마루와 모시, 삼계탕 이야기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름 되기 전에 미리 못이 이불을 꺼내놨어. 장롱 제일 윗칸에 넣어뒀다가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옛날 사람들의 소박한 기억이겠지.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숫가루도 그래. 더워지기 전에 미리 볶아서 갈아뒀어. 여름 되면 얼음 없어도 우물물에 타서 마시라고. 우물물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수박 같은 것도 그렇게 보관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박은 우물 속에 두레박줄로 매달아 놨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그거 건져서 잘라주셨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식 보관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부터 누군가 매번 미리 준비해 두었던 손길이었습니다. 혹시 이건 할머니네 집만의 특별한 기억일까? 저는 슈퍼 안에서 나온 다른 동네 아주머니에게도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비슷한 기억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다 그렇게 컸죠, 뭐. 저희 집도 미숫가루는 꼭 여름 되기 전에 볶았어요. 두 사람에게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집안의 기억이 아니라 여러 집이 각자 따로 반복해온 손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상 밑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부엌에서 뭔가를 볶고 있는 젊은 여성과 장롱 앞에 개켜둔 못이 이불 더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여성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손과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여름을 준비해 온 손이라는 생각에 저는 마음 깊이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말을 옮겨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청마루도, 모시도, 삼계탕도 전부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반복된 준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편의점 진열대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점검 일정표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과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손을 다시 한번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손길이 지금 이 도시에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저는 아직 다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선 뒤 저는 일부러 처음 며칠간 다녔던 곳들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얼음컵과 냉감 시트가 순서대로 놓인 진열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잘 짜인 진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뒤로 미숫가루를 미리 볶아두던 손, 못이 이불을 미리 꺼내두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진열대 앞에 잠시 서서 물건들을 하나씩 눈으로 짚어봤습니다. 얼음컵, 냉감 시트, 선풍기. 처음 봤을 땐 그냥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손길이 겹쳐 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얼음 커피를 주문하며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다들 손에 얼음잔을 든 채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연스러운 여름 메뉴 하나에도 같은 태도가 배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내데스크 옆에 놓인 작은 선풍기와 생수 냉장고가 이제는 그냥 편의시설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의 연장으로 보였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도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바쁜 걸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들 이 더위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전화로 파리에 있는 동료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동료는 화면 너머로 마트 진열대를 비춰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파리 우리 동네 마트인데 요즘 이런 코너가 새로 생겼어. 너희 취재하는 거랑 관련 있어? 화면 속에는 냉감 침구와 휴대용 선풍기가 나란히 진열된 매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편의점 간판과 휴대전화 속 파리마트 화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도시가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맞아, 정확히 그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우리 동네까지 온 거야? 저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파리 백화점에서 텅 빈 양산 매대를 봤을 때는 그저 이상한 우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럽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리는 정확히 어디까지 바뀌고 있는 걸까? 파리로 돌아온 저는 취재를 시작했던 그 백화점부터 다시 찾아갔습니다.
양산 매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엔 진열대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정돈된 채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잠시 서서 몇 달 전 이곳에서 느꼈던 당혹감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텅 빈 매대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낯설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정돈된 진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이 코너 찾는 분들 많으신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매년 여름 상품이에요. 처음엔 갑자기 몰려서 저희도 놀랐는데 지금은 아예 코너를 넓혔어요. 매년 여름 상품이라는 말. 혹시 이것도 반짝하고 끝날 유행 아닐까? 저는 잠시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유행이라면 몇 주 반짝하고 사그라들었어야 했습니다. 이건 벌써 여러 달째 이어지고 있었고 매장은 아예 정식으로 코너를 넓히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소피의 집에도 다시 연락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냉감 패드 없이 어떻게 여름을 났나 싶어요. 이제 저희 집 여름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이라는 말.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걸 한때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건 유행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와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방송국으로 걸어가는 길에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뜨거운 에스프레소만 팔던 곳인데 이제는 계산대 옆에 아예 얼음컵과 시럽이 상시로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얼음 넣어드릴까요? 저는 그 질문이 몇 달 전만 해도 이 도시에서는 낯설었다는 걸 새삼 떠올렸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마주친 동료 한 명은 목에 작은 쿨링 스카프를 두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 제품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름을 나는 자기 방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품었던 질문, 왜 유럽은 한국의 여름을 배우기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답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방송국 편집실, 저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봤습니다. 첫 장면은 텅 빈 양산 매대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상한 현상 하나로만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화면을 보니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그 빈 매대 뒤에는 소피가 아이를 위해 고른 냉감 패드가 있었고 그 뒤에는 뒤랑 씨가 말한 생활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뒤에는 서울의 편의점과 다이소와 약국이 조용히 나란히 움직이던 장면이 있었고 그 뒤에는 삼계탕집에 뜨거운 김과 대청마루에 서늘한 바람이 있었고 그 뒤에는 박정순 할머니가 말해준 미숫가루와 우물 속 수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레이션 원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럽이 배운 것은 한국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더위를 없애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더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루를 지켜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평범한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퇴근길 회사원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걸어가는 모습이 지나갔고 그 옆 편의점에서 얼음컵을 사서 나오는 학생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수박을 고르는 아이의 손과 그 아이 손을 잡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화면에 겹쳐졌습니다. 골목 한쪽 평상에서는 선풍기 한 대가 노인 두 분을 향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늘막 아래 앉은 노인들, 저녁 시장에서 수박을 고르는 가족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거창한 장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평범한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처음 파리 백화점에서 느꼈던 당혹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이상한 유행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오랜 손길들이 보였습니다. 편집실 안 동료들도 하나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여름이었습니다.